잠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휴전선 북쪽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핵실험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도 아닙니다. 사실 외신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보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최전방 군단장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딱 이 한 줄.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반도 안보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연구자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말은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군 인사는 한 나라의 전략 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수사나 선전물과 달리 군 지휘관 교체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사 교체의 팩트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전략적 맥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동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번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가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주요 행사에서 군 지휘관들을 공개석상에 배치하는데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 이전 행사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발표를 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런 방식의 영상 분석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 수집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휴전선을 직접 마주하는 전방 군단이 4개 있습니다.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이 4군단은 대한민국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선 부대입니다. 2025년 10월 열병식과 이번 열병식을 비교한 결과 1군단의 안영환 중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군단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2군단에는 주성남 중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을 중심으로 서부전선을 담당합니다. 4군단에는 정명남 중장이 부임했습니다. 황해남도 해주 일대, 서해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5군단은 강원도 평강을 중심으로 동부전선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리정국 중장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부전선, 서해 접경, 동부전선. 휴전선을 따라 좌에서 우로 쭉 그어지는 전방 라인의 핵심 지휘관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동시에? 군 지휘관, 특히 전방 군단장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력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전투를 지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핵심 보직은 통상적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교체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곳을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도 이 점을 지목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수십 년치의 북한 인사 데이터를 비교한 끝에 나온 판단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수도 평양을 방어하는 91군단의 군단장도 교체됐습니다. 91군단은 평양 방어를 전담하는 부대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평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이고 체제 유지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 수도를 지키는 군단장을 이번에 함께 바꿨다는 것, 이 맥락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 특수작전군 지휘관의 계급이 소장에서 중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특수작전군은 침투, 교란, 참수작전 등을 담당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계급을 올렸다는 것은 조직의 위상을 높였다는 의미이고 그 조직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호위사령관 라철지는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습니다. 단 보직은 유지됐습니다. 숙청이 아니라 징계성 조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북한 인사에서 이런 방식의 강등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의 전부입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팩트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인사가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에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 별개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방침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북한 헌법에도 반영됐고 당회의에서 공식 결정사항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선언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비무장지대 이북 지역에 지뢰가 새로 매설됐습니다. 남북이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둘째, 철책선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이전에 일부 개방됐던 구간들도 다시 닫혔습니다. 셋째,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가 단절됐습니다. 개성 연결 도로를 포함해서 남북 간 물리적 연결 고리들이 잘려나갔습니다. 넷째, 당대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요새화하라.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요새화 작업은 정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이 합니다. 군단장이 교체됐다면 그 교체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요새화 작업을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지휘관을 배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선이 바뀌면 그 노선을 실행할 사람도 바뀝니다. 이제 특수작전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됐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된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습니다. 전장 경험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과 훈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실전 데이터가 쌓입니다. 드론 전술, 참호전, 도시 전투, 전자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현대전의 양상들이 북한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수작전군의 위상이 이번에 격상됐다는 사실은 그 경험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즉 정규전이 아닌 침투와 교란 중심의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양 방어부대인 91군단장 교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방 군단장 교체는 대외적 군사 태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도 방어군단장 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새로운 지휘 체계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후방까지 일관된 지휘 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 통제의 신호입니다. 평양 방어군단은 체제 보위와도 직결됩니다. 이 자리에 충성도가 확인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외부 대비와 동시에 내부 안정화를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3월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46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그해 11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민간인 2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섬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반도는 6.25 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연평도 포격 사건과 연관된 부대가 바로 이 군단입니다. 이후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방 지휘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발 마이너스 긴장 마이너스 협상의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2010년대 내내 전방 군단 지휘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틀이 깨졌습니다.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직접적 사건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대규모로 전방 지휘 체계가 재편된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적 교체가 아니라 선제적 교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파트에서 시나리오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은 언제나처럼 신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전방 군단장 교체가 이뤄진 이상 한국군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작전 계획 재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과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공개 발표는 조심스럽지만 내부는 바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인사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입니다. 시나리오 A. 요새화 가속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남부 국경선의 요새화를 공식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철책, 지뢰, 도로 차단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공사입니다. 공사에는 지휘가 필요하고 지휘의 방향이 바뀌면 공사의 속도와 내용도 바뀝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3명의 군단장, 주성남, 정명남, 리정국. 이들이 전임자들보다 요새화 작업에 더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면 앞으로 휴전선 이북의 군사 경계선은 훨씬 더 두텁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DMZ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이 무색해지고 사실상의 강화된 국경선이 형성됩니다.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접경지가 아니라 영구적이고 불투과적인 장벽이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B. 국지 도발 가능성. 이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팩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2군단이 담당하는 서부전선과 4군단의 서해 접경 지역은 역사적으로 도발이 반복된 곳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서해 NLL 침범, 이 모든 사건이 이 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지휘관들이 이 지역에 배치됐고 특수작전군의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국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중요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 국제 제재,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필요성이 무분별한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도발은 북한에게도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계산이 섰을 때 움직입니다. 시나리오 C. 내부 결속을 위한 상징적 재편. 이 시나리오는 군사적 외양보다 내부 정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은 북한 내부에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같은 민족, 통일을 강조해온 체제가 하루아침에 적대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이 노선 전환을 군 내부에서 완전히 내면화하려면 이 새로운 노선에 100% 충성하는 인물들이 핵심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교체가 그 작업의 일환이라면 이것은 전쟁 준비보다 체제 내부 결속의 성격이 강합니다. 외부의 실제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진짜로 이 노선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군 지휘체계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와 시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어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와 시의 조합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인사교체를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봅니다. 이것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이미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틀이 있습니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 통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비무장지대는 임시적 완충 공간이라는 전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채널은
어떤 형태로든 열려 있다는 가정. 이 틀 위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설계됐고 한미동맹의 전략도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틀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전제를 버렸고 통일의 가능성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지휘 체계를 이 새로운 전략 노선에 맞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영구분단 체제로, 그것도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고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한반도 안보 지형이 결정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전방 군단장 교체는 작전 개념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은 새로운 전술을 가져옵니다. 그 전술이 이전보다 공세적인지 방어적인지 아니면 비대칭적인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북러 군사 밀착이 이 그림에 더해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구조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고 북한과의 협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지속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은 실효성이 제한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내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의 자원 배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보다 안보를, 민생보다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제의 특성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를 정리하고 최종 분석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이번에 전방 4개 군단 중 3개 군단의 군단장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연구원 전문가도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교체된 군단은 대한민국과 직접 맞닿은 서부전선, 서해 접경,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핵심 전방 부대들입니다. 셋째,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91군단장도 함께 교체됐습니다.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재편한 셈입니다. 넷째, 특수작전군의 지휘관 계급이 격상됐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움직임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DMZ 요새화,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준비 신호인가요? 현재 확인된 팩트만으로 즉각적인 전면전 준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잉 해석입니다. 그 수준의 결론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관리 가능한 긴장이라는 틀에서 구조적 단절이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긴장을 조성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도발하고 협상하고 협상하고 도발하고. 이 사이클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의 가능성이 내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 자체를 치워버리는 방향입니다. 휴전선은 이제 통일을 전제로 한 임시선이 아닙니다. 영구 국경선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단장 교체는 그 새로운 현실을 군사 지휘 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북 인식 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통일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과 전략이 새로운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 물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역할도 재정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닌 팩트와 맥락을 함께 읽는 시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단장이 교체됐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건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북한의 전방 군단장 동시 교체, 단순한 내부 인사 재정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략 노선의 군사적 실행일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 계속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